자, 어제 본 무성공학 기출문제입니다. 자, 무성공학은 그래도 전자공학보다는 수월하게 풀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쭉 한번 보면서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체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자, 1번입니다. 필요의 변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이건 통신 이론 쪽에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죠? 싱크 함수의 필요의 변화는 사각, 렉탱귤러 함수죠. 그죠? 싱크 함수의, 싱크 F는, T는요. 렉탱귤러 함수고요. 임펄스 함수 델타 T의 필요의 변화는 1이죠. 코사인 함수의 필요의 변화는 이건 뒤쪽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죠? 2분의 1의 델타의 F-F0 플러스 델타의 F 플러스 F0. 그 다음에 주기 임펄스 트레인 함수의 필요의 변화는 해가지고 시그마 n 이꼬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델타의 ft 마이너스 이거에 대한 필요의 변화는 역시 임펄스 트레인이죠. 그죠? 주기 임펄스 함수 t0분의 1의 시그마 n 이꼬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델타의 f 마이너스 t0분의 n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적었던 겁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건 수식은 몰라도요, 싱크 함수의 필요의 변화는 렉탱귤러고 델타는 1이고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는 임펄스 두 개가 있죠. 그죠? 델타 함수 두 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임펄스 트레인은 임펄스 트레인이다. 뭐 이렇게는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 이거 필요의 변환 폼인데 어쨌든 델타 t의 필요의 변화는 1이다. 1은 델타 t다. 그리고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사인 함수는 이렇게. 이게 렉탱귤러 함수죠. 그죠? 렉탱귤러는 싱크다. 싱크는 렉탱귤러다. 이게 임펄스 트레인입니다. 임펄스 트레인은 임펄스 트레인이다. 동일한 기저대역 신호를 아날로그 변조할 때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이 가장 좁은 것은요? 라고 하니까 변조했을 때 반송파하고 양측파대 이렇게 나는 거 더블 사이드 밴드 TC 이거 없으면 더블 사이드 밴드 SC 둘 다 EFM 싱글 사이드 밴드 요만큼 싱글 사이드 밴드가 답이고 그죠? 협대역 FM은요 EFM의 E델타 F거든요. 여기 EFM이 요만큼이고 델타 F가 추가가 더 되니까 아무리 협대역이 되면 이 값이 리미트 0으로 가거든요. 아주 작아지니까 아무리 작아도 더블 사이드 밴드하고 똑같은 구조죠. 구조고 그보다 더블 사이드 밴드보다 더 큰 게 FM의 기본 개념이죠. 그죠? 마이크로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마이크로파 우리 UHF하고 SHF 영역 어떤 책은 300메가에서 3기가 어떤 책은 1에서 3기가 라고 하는 이 주파수 영역이 마이크로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 눈, 안개 등의 기상 조건에 감쇄될 수 있다. 왜요? 파장이 작아지니까 물 분자라든지 이런 데 부딪혀서 이게 산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단파에 비해서 고지향성을 갖는 안테나의 그 소형화에 유리하다. 마이크로파 응용 분야로서 위성통신하고 레이더 같은 곳에 많이 쓰고 있다. 자유공간 경로 손실 LT죠. LT는 뭐야? 람다분의 D의 제곱 또는요 C분의 4파이 DF의 제곱인데 자유공간 경로 손실은 주파수가 높을수록 손실은 커진다. 낮을수록 증가하는 게 아니라 높을수록 증가하더라. 그죠? LT 문제가 이번 시험에도 여전히 두세 문제 관련돼서 나왔습니다. 그죠? 신호전력이 10dB 증가한다는 것은, 전력이 10dB 증가한다는 것은 몇 배요? 10배. 10로그니까, 그죠? 10로그. AP다. 그러니까 10이 된단 말은
이 값이 1이고, 그럼 1이 되려면 이게 10이 돼야만, 10의 1승이 돼야만 되더라. 10배다. 다음 중에서 전리층에서 반사되는 특성을 이용하는 통신의 가장 적합한 주파수대요. 전리층 반사파를 이용하는 것은 단파 통신, 하이 프리퀀시죠. 그죠? 이것들은 다 전리층을 투과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미디엄 프리퀀시도 사용 가능하지만 전리층 반사파를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단파다. 잔류 대역폭이 메시지 대역폭의 25%인 VSB 변조의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것은 이거죠. 한 측파대 대역폭이 이거라면요, 더블 사이드 밴드를 하면 이거거든요. 이건 더블 사이드 밴드, 이건 싱글 사이드 밴드. 그럼 잔류 측파대는요, 이걸 다 수용하고, 그죠? 이게 25%니까 한 요까지. 요게 지금 이제 싱글 사이드 밴드고, 여기에 25%가 더 포함됐다는 거죠. 이게 이럴 때. 그래서 요만큼이 뭘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제 VSB의 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대역에, 그러니까 메시지 대역폭이 이거잖아요. 메시지 대역폭의 25%, 얘의 한 4분의 1만큼을 더 해가지고 여기서 요까지 가져가는, 이 영역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의 잔류 측파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 대역폭이 메시지 대역폭의 25%인 VSB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측파대의 성형 필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측파대에 맞는 필터를 사용한다. 그래서 성형 필터를 사용한다. 직류 성분이 없을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직류 성분 그대로 포함시킬 수 있죠. 그죠? 여기는 이 반송파 부분은 직류 성분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류 성분이 없을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직류가 있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더블 사이드 밴드 방식보다 더 좁은 대역폭이 사용되는 것, 당연히 더블 사이드 밴드보다 좁고요. 텔레비전 신호를 전송할 때 이게 VSB를 많이 썼던 게 TV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힘든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류 측파대를 쓰는 목적이, 이게 싱글 사이드 밴드를 하면 직류가 없더라도 아주 주파수가 낮은 성분까지 존재하면 이걸 뽑는 게 힘들었는데, 한 직류가 있으면 이건 뽑아내기가 더 힘들었는데, 지금은 잔류 측파대는 직류가 있어도 상관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했다. 자, 정보 신호 MT를 반송파 신호 코사인 2파이 FCT. 이건 맨날 했던 거예요. 그죠? 이것만큼 많이 했던 것도 없어요. 모의고사 때도 했고요. 하면 여기는 MT에 코사인 2파이 FCT가 되더라. 그리고 얘는 곱입니다. 그러면 이걸 주파수 영역으로 넘기면요, MF, MTF의 변환을 하면 MF고요. 곱은 넘기면 컨볼루션이거든요. 아까 코사인의 주파수는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MT 델타의 T-T0 이거 맨날 했잖아요. 컨볼루션에서의 결론은 뭐라고요? 이건 M의 T-T0라고 했던 것과 같이 얘는 뭐예요? 2분의 1은 상수니까 그대로고, 이거하고 이거의 컨볼루션이니까 M의 F-F0, M의 F+F0. 이건 알아서 봐두시고, 그죠? 그래서 이거 많이 봤던 거라서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8번입니다. 펄스파 레이더의 거리 분해능. 이건 많이 했습니다.
거리분해 능과 방위분해 능. 그래서 거리분해 능 레이더가 있을 때, 그죠? 같은 방향에서 오는 두 물체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반사돼서 오는데 어느 정도 가까우면 얘가 오는 것은 이거라고 한다면 얘가 오는 것은 요거다. 아, 두 물체구나 라고 할 때 펄스를, 이런 펄스를 쏘아주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되는데, 내가 만일에 이런 펄스를 쏘아주면요, 이게 퍼져가지고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퍼져가지고 요렇게 나와버리면 그래도 이건 약간 두 물체인지 구별은 되지만 이게 이 정도로 와버리면, 이렇게 와버리면 이게 거의 구별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펄스 폭이 좁으면 얘가 하고 얘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지만 펄스 폭이 넓을 때는 구별이 잘 안 된다라고 해서 거리 분해 능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요거라고 했죠. 그죠? 펄스 폭이다. 방위 분해 능은 빈폭이라고 했고요. 방위 분해 능은 빈폭이고 거리 분해 능은 펄스 폭이다. 그래서 송신 파형의 펄스 폭이라는 그런 내용이 거리 분해 능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다. 이거 많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같은 방향에 있는 두 표적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반사파가 서로 겹쳐서 두 물체를 분간할 수 없게 되더라. 이때 두 표적을 서로 분간할 수 있는 최소 거리를 분해능이라고 이야기하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물체에 대해서 그림 A하고 B 뭐 이렇게 여기서 했을 때 이런 펄스를 쓰면 도착했을 때 이렇게 도달하는데 반해서 이런 펄스를 사용을 하면 도착했을 때 얘는 이렇게 도착하는데 이런 펄스를 쓰면 이거하고 이렇게 해서 겹쳐서 나타난다. 이 겹쳐서 나타나면 서로 다른 물체인지 잘 모른다라는 거, 그런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그래서 거리 분해능은 뭐야? 이게 펄스 폭을 가장 작게, 같은 방향에 있는 두 표적 사이에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반사파가 서로 겹쳐져서 두 물체를 분간할 수 없게 된다. 이때 두 표적을 서로 분간할 수 있는 최소 거리를 거리 분해능이라고 하고, 펄스 폭이 작으면 거리 분해능이 없어진다. 그리고 방위 분해능은 동일 거리에 있는 방위가 근접된 두 물체의 표적을 식별하는 능력으로서 보통 그 두 물체의 표적의 간격을 각도로 나타내는데 빈폭이 작으면 방위 분해능이 우수해진다. 최소 탐지 거리도 펄스 폭이었죠. 그죠? 펄스 폭이었다. 레이더 문제가 푸는 문제도 나왔는데 이렇게 말로 된 문제도 나오고, 레이더가 특히 이번에는 좀 더 많은, 평상시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안테나의 선명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적합하지 않는 거 돼가지고 이덕, 안테나 이덕, 지향성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향성하고 효율 같은 걸 곱하면 이덕이 된다고 나타냈고요. 그죠? 그래서 선형성하고는 안테나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많이 보면서 봐주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테나 이덕은 최대 지향성과 방사 효율의 곱이 이덕이거든요. 그래서 안테나 성능은 이덕인데 지향성과 효율의 곱이 이덕이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는 같은 형식이다. 근래에 우리 기출에 이거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그죠? 자, 10번입니다. 이게 10분 만에 10문제 풀었나요? 설명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던 문제 같습니다. 신호, 지금 이제 이런 신호를 라이키스 두율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주파수가 F는 얼마요? 2000Hz고요. 여기는 F가 8000Hz예요. 그러면 신호가 가지고 있는 최고 주파수 FM은 얼마요? 8000, 8kHz예요. 그러면 샘플링 주파수는 라이키스 두율로 하니까 2FM이니까, 그죠? 16kHz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샘플당 비트수 N이 뭔지 모르는데 RB가요, 비트 전송률이 FS에다가 L을 곱한 건데 이게 얼마요? 16kB가 됐어요. 근데 여기는 곱하면 보통 8kg 곱하기 16kg 곱하기 N이니까 16kbps거든요. 16nkbps거든요.
근데 이게 16kB가 되려니까 n이 얼마요? 8비트가 되면요. n이 8비트가 되면 16kB가 될 거다. 라고 해가지고 표본당 8비트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서 보시면 되고요. 아주 수월하게 나온 문제입니다. 그죠?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요? 라고 했습니다. 단 전파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이다. 이 문제는 이 마이크로파요. 아까 여기 지웠는데 마이크로파는 UHF하고 SHF를 아우르는 그런 파를 마이크로파라고 했고 300메가에서 30기가 정도의 주파수입니다. 그럼 여기는 파장이 1m에서 1cm인가요? 1cm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 마이크로파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파장이 10mm에서 1mm는 밀리미터 파다. 그래서 EHF죠. EHF가 밀리미터 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밀리미터라서 밀리미터 파가 맞으면, 이 마이크로메타니까 마이크로메터 파가 이렇게 해야 되나, 마이크로파라고 하나,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은 맞죠. 동작 주파수가 높을수록 안테나 크기는 작게 할 수 있다. 그 주파수가 커지면 파장이 작고, 그죠? 파장이 작으면 안테나 길이도 작게 만들 수 있다. 자유공간에서 주파수가 300메가인 신호에 대해서, 그건 주파수가 300메가면 파장이 1m거든요. 근데 4분의 람다니까. 람다의 모노폴 안테나의 길이는 하니까 25cm다. 그래서 우리 이런 형태인데, 우리는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 서브밀리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UHF하고 SHF 영역이 이게 파장대가 1m에서 10cm, 0.1m, 10cm에서 1cm. 그래서 이 SHF는 센티미터 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EHF는 밀리미터 파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했고. 근데 이제 마이크로파는 이 두 주파수 영역을 마이크로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 주파수 대가 이번에는 시험에 안 나왔죠. 그죠? 아날로그 FM 변조 기법의 특성으로서 옳은 것은 했는데, 변조된 신호의 진폭이 일정하므로 비선형 왜곡이 강하다. 그래서 비선형 왜곡이라는 말이, 이런 AM에서는요, 이런 진폭이 큰 애가 들어왔을 때 이게 잘려버리면 이게 원 신호하고 다른 모양이 되니까 이게 잘린다는 것이 비선형 왜곡인 거예요. 그래서 파형에 잘림이 발생하는데 비선형 왜곡인데, AM은 파형이 잘려버리면 원래 파형하고 모양이 달라집니다. 근데 FM에서는요, 진폭이 똑같은데 이게 좀 작게 오든 좀 크게 오든 잘리든 안 잘리든 주파수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파수는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비선형 왜곡에 강한 게 FM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죠? 정보 신호의 진폭에 상관없이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이 일정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건 맞는데, 우리 AM, FMS 대역폭 BW는 EFM 플러스 E 델타 F다. 근데 이 델타 F가 K의 VM이죠. 보면 정보 신호의 진폭이 여기 있으니까 진폭이 커지면 델타 F가 커지고, 델타 F가 커지면 대역폭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그죠? 카슨 법칙으로 건사할 경우에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은 기저대역 신호 대역폭과 상관없다가 아니라,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은, 이게 카슨 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은, 그러니까 이게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이 이거죠. 이것은, 미안합니다. 이게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이고, 이게 원 신호의 대역폭, 기저대역 신호의 대역폭이죠. 기저대역 대역폭은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하고 관련이 있죠.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관련이 있다. 변조지수에 상관없이 기저대역 정보 신호하고 변조 신호와 선형관계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EFM에
1 플러스 FM분의 델타 F가 되고, 이게 변조지수 M이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이거하고 대역폭은 순연관계를 가지긴 해요. 근데 변조지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변조지수하고 연관 지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신경을 못 쓰고 급하게 봤다면 틀릴 수 있는 형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조금 잘 보면 뭐 당연히 맞을 수 있겠죠. 그죠? 주파수가 10kHz인 신호 MT를 아날로그 FM 변조했을 때 순시 주파수 VMT가요, VM 코사인 2파이 FMT다 라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럼 VCT는 VCM의 코사인 2파이 FCT다. 그럼 VFMT는요, 1번 수식을 그대로 적으면 VCM의 코사인 2파이 이런 그대로 쓰고, FC 더하기 KVM의 코사인 2파이 FMT죠. 그죠? 지금은 이것만 적어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FI 순시 주파수고, FI가 얼마라고요? 10의 8성 플러스 10의 5성 MT라는 거예요. 그럼 K가 10의 5성이고요. MT죠. 그리고 이게 델타 F이고요. 그러면 지금은, 반송파는 100kg구나. 100메가구나. 를 알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 MT의 진폭이 얼마라고요? 이 VM이 1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델타 F가, 여기 적히는 게 델타 F인데, 델타 F가 10의 5성이구나. FM은 지금 10kg라고 했고요. 그럼 변조지수 M은 FM분의 델타 F니까 10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대역폭은요 라고 하니까, 저기서 이걸로 해도, 변조지수를 해도 되는데, 그냥 얘 2배 해가지고 220kg 라는 이런 답은 그냥 나오죠. 그죠? FM에서 이런 관계는 맨날 했던 관계니까 전혀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자유공간에서 무지향성 송신 안테나하고 수신 안테나 사이의 거리를 3km에서 9km로 증가시킬 때 수신 전력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송신 전력은요, 멀어지기 전에 몇 배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무지향성 안테나를 쓰고, 여기서 거리가 D입니다. 무지향성 안테나를 쓰는데 거리가 3D인가요? 이 문제는 거리가 3배 됐다는 게 중요한 거지 3km고 9km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비율로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포인팅 전력 4파이 D 제곱분의 PTGT. GT는 지금 이제 1이겠죠. 그죠? 무지향성 안테나니까. 그리고 수신 전력 PR은 포인팅 전력에다가 여기에 AE, 유 단면적을 곱해주면 된다 라고 했던 게 수신 전력이고, 그러면 이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여기는 D에서 3D가 되니까 거리가 3배가 됐으니까 포인팅 전력이 얼마가 됐다고요? 9분의 1로 됐다. 그러면 송신 전력도, 수신 전력도 9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받은 송신 전력과 여기 받은 송신 전력을 같게 하려면 여기는 9배가, 이거보다 이건 9배, 전력이 9분의 1로 감소하는데 같게 받으려면 이 전력을 9배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얘가 3의 제곱에서 9가 되니까 얘를 9배를 해줘야만 이거하고 이거 같을 거다. 그죠? 4파이 3D의 제곱분의 PT-GT-인데 GT-는 지금 G는 1이에요. 이건 1이니까
얘하고 얘가 같아지려면 얘가 9가 되니까 얘도 9가 돼야 되니까 이 값보다 9배 크게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죠? 이건 보기에 9분의 1이 하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2분의 1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GPS 할 때 항상 했죠. 무슨 항법 시스템에서 3차원 위치 정보하고 수신계 시각 오차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위성수는 해가지고 XYZ하고 3축하고 시간축 해가지고 4개의 위성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자, 총 가용 채널 수가 정해진 이런 셀룰러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 재사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단 셀 크기는 일정하다. 그래서 총 가용 주파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한 사람이 이게 1000이라고, 100이라고 할까요? 얼마라고 하죠? 4, 7, 12, 84인가요? 84. 총 84라는 채널 개수가 84개예요. 그러니까 어느 주파수 대역이 주어져 있는데 주어진 대역을 지금 이제 840이라고 합시다. 그 840명이 쓸 수 있습니다. 대역을 나눠서 쓰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재사용 기법을 써서 사용을 하더라. 그럼 그렇게 했을 때 클러스터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동일 채널 간섭이 감소한다라고 하고, 클러스터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각 셀에 할당하는 채널 수가 감소한다. 한정된 주파수 자원으로 가입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이 요만큼이죠. 요만큼 자원으로서 가입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동일 채널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인접한 셀들이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때 셀 크기는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셀 크기가 이 크기가 셀 크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크기가 셀 크기고, 제가 이불로 이 크기를 좀 맞추려고 같은 형태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지금 클러스터가 4인 시스템은요, 여기에, 그죠? 한 클러스터의 재사용 개수가 4인 시스템은 이거 하나에 몇 명이 쓴다고요? 840명이 쓰는 거예요. 이 클러스터 하나당 840명이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클러스터에 840명, 여기도 840명, 840명, 840명 이렇게 늘려가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늘려가는 이런 형태인데, 이렇게 늘려가면 하나의 셀당 840 나누기 4니까 210인가요? 하나의 셀당 210명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재사용 개수가 7인 시스템으로 쓰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늘려서 쭉 확대해서 가는 이런 시스템을 쓰면 재사용 개수가 7일 때는 여기에 840명인 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는 여기에 840명인데 이 공간에 840명이니까 이게 셀 개수가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보다는 이쪽에서 더 많은 사람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나누기 7을 하니까 여기는 120명인가요? 한 셀당 120명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재사용 개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재사용 개수가 12인 시스템이에요. 12인 시스템이니까 여기다가 나누기 12를 하면요, 60명인가요? 70명인가요? 70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을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한 셀당 여기는 70명밖에 못 쓰고 한 셀당 120명, 한 셀당 210명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다라는 거 잘 알고 보면
1번에 보면 클러스터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동일 채널 간섭은요. 클러스터의 크기가 크면요. 여기 있었던 거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얘한테 준 주파수, 얘가 여기한테 준 주파수인데 얘가 여기 주는 주파수하고 여기서 여기 하는 주파수가 같아요. 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의 신호가 여기까지 전달되는. 그럼 얘가 여기 주는 거하고 얘가 이렇게 되니까 같은 주파수에서 이렇게 오니까 같은 주파수에서 다른 사람의 신호가 이렇게 오는 이 간섭을 동일 채널 간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동일 채널은 재사용 개수가 거리가 머니까 이건 동일 채널 간섭은 좀 적더라. 근데 주파수 재사용 개수가 작으면 여기 썼던 얘가 얘한테 쓴 신호가 얘가 여기한테 준 신호가 같은 주파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가까우니까 이건 동일 채널 간섭이 많죠. 그래서 클러스의 크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동일 채널 간섭은 감소한다. 1번은 맞죠, 그죠? 클러스의 크기가 작아지면 각 셀에 할당된 채널 수는 클러스의 크기가 작은 게 이거잖아요. 작을 때 각 셀에 할당되는 채널 수는 얘는 210, 여기는 120, 여기는 70 하니까 재사용 개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한 셀에 사용되는 사용자 수는 많아지죠, 그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한정된 주파수 자원으로 가입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이고 동일 채널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인접한 셀들은 서로 다른 주파수. 그래서 여기서 여기 주파수하고 서로 다른 주파수를 쓴다는 거예요. 이 주파수하고 이 주파수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다른 주파수를 써서 사용하더라. 그리고 이 정도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뭐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구과 위성 간의 통신 시스템의 특성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저궤도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보다 도플러 편의가 크다. 위성이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있고 위성이 있을 때, 그죠? 정지궤도는 내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으면 위성은 여기 있고 하니까 항상 내 위에 있으니까 도플러 편의가 안 일어난다. 근데 저궤도 위성은 여기서 팽팽 도니까 분명히 여기 있다가 내가 조금 여기 가고 있으면 이 Y에 있고 여기가 있으면 여기가 있고 해가지고 상대적인 이동이 많은 그런 개념이 돼서 이건 도플러 편의가 크다. 이거 맞고요. 정지궤도 위성은 저궤도 위성보다 전송 지연이 길죠? 당연히 뭐니까, 그죠? 그 다음에 태양, 지구, 위성의 정렬 상태에 따라서 통신 품질이 변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태양, 지구, 위성이 여기 있을 때 지구 뒤쪽에 있으면 태양빛을 못 받으니까 이게 위성의 그 태양열판이 빛을 못 받으면 전원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못 만들면 위성이 큰 전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작은 전력을 가지고 쏘니까 상태가 좀 안 좋다가 낮이 될 때는 큰 전력을 쓰니까 전력을 낼 수 있으니까 상태가 좀 좋아지다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일정한 통신 품질 제공을 위해서 정지궤도 위성은 하루에 한 번이죠. 한 번 지구를 공전하죠, 그죠? 또 레이더 문제입니다. 펄스파 레이더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안테나 이덕이 클수록 최대 탐지거리. 그냥 당연히 안테나 이덕이 크면 멀리서 온 약한 신호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더 먼 데까지 보낼 수 있다. 전파를. 그 말이죠. 최대 탐지거리는 우리가 요거였습니다. 레이더 전파를 쏘고 쉬었다가 또 쏘고 쉬었다가 또 쏘는 이런 형태가 레이더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레이더에서 전파가 쏘아가지고 이 물체가 있으면 이게 되돌아온 게 여기다 라고 하면 내가 분명히 이때 쏘았는데 수신은 여기서 수신을 해요. 그러면 됐는데 이게 여기서 오면요. 여기 수신된다고 했죠. 여기 수신돼 버리니까. 그러면 여기 수신되면요. 얘가 쏘서 여기 도달된 신호인지 이게 쏴서 얘가 도달됐다고 하지 않고 이거에 쏴서 여기 도달됐다고 하니까 오히려 탐지거리가 이 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가까운 거리로 이렇게 표시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만일을 받을 수만 있다면요. 그죠? 더 멀리까지 있는 애가 여기까지 되돌아와도 여기까지 더 멀리 있는 애를
분명히 수신을 했는데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되더라도 여기에 보내서 이게 왔으니까 도달되는구나. 그래서 수신만 된다면 송신 펄스의 주기는 어떻게 해요? 크게 하는 게 최대 탐지 거리를 늘릴 수 있더라. 그래서 최대 탐지 거리는 송신 펄스 주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비례 관계를 가지는 형태지 반비례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죠? 목표물의 유효 반사 면적이 클수록 최대 탐지 거리가 증가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거라고 했습니다. 전파를 보냈을 때, 반사될 때, 이게 수신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인팅 전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수신 전력이고, 반사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사 전력도 이 포인팅 전력에다가 반사단 면적을 곱해주면 반사 전력이 되고, 그래야 반사 전력이 많으면 수신한테 잘 되돌아올 거다. 라는 그 말이니까 목표물의 유효 반사 면적이 클수록 최대 탐지 거리는 증가할 수 있고, 표적으로부터 반사된 신호를 이용하여 표적과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계산하는 문제가 이번에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죠? 산수가 좀 안 돼도 이번 시험은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요? 답은 2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동통신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그래도 이것도 시험 모의고사 때도 했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죠. 다중 안테나를 이용한 공간 다중화 기법으로 전송률을 높일 수 있고요. 다중 안테나를 이용한 공간 다이버시티 기법을 사용을 하면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송신 안테나 간의 이거야 상간도가 클수록 좋은지 작을수록 좋은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라고 했고, 이것도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상간도가 클수록 효과적인 게 아니라 작을수록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죠. 답은 2번이고요. OFDMA 신호는 PAPR이 너무 크더라. 그것 때문에 SCFDMA를 해가지고, 그죠? 기지국은 파워를 꽂아 쓸 수 있으니까 내려보낼 때는 OFDMA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력 효율이 좀 나빠도 상관없지만 단말기가 기지국으로 보낼 때는 전력 효율이 나쁘면 안 된다 보니까 SCFDMA. 싱글 캐리어 방식의 FDMA다 라고 하는 그런 형태.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말을 DFT 스프레드 OFDM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했고, 그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근데 제가 수업하면서 이제 이 사업은 접어서 잘 안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나왔어요. 그죠? 그냥 직업이라든지 블루투스 이런 게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UWB가 나왔습니다. WPAN 통신 규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802.15.1은 UWB가 아니고 뭐라고요? 블루투스고, 그죠? 그래서 15.1은 중속이라고 했습니다. 중속이고, 처음에 홈 네트워크 구성할 때 이런 걸 썼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홈 네트워크 구축하면 고속을 요구하게 된다고 했어요. 고속을 요구하게 되고, 이게 UWB죠, 지금. 근데 이게 속도가 높아지는데 대역이 엄청 울트라 와이드 밴드라고 해가지고 엄청 넓은 대역에 스펙트럼은 낮게 했어. 이게 몇 기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몇 기가 대역을 쓰는데 이 기가 대역에 남 전력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남 걸 쓰고 있으니까 남들한테 영향을 안 주면서 이게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전력 크기가 어떻게 돼? 스펙트럼 크기가 낮아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속으로 하는 것은 몇 번 없다고 했고, 요즘 이제 직비가 나와가지고, 직비는 저속이죠. 그죠? 저속 통신에 관련된 이런 형태가 직비 802.15.4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802.15.1은 블루투스고요. 그 다음에 15.1은 블루투스고요. 그 다음에 15.3이 UWB 표준이고, 그죠? 그래서 스펙트럼은 크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넓은 대역에서 엄청 넓은 대역을 다 크게 해버리면 전력도 엄청 낭비인데 집에서 어떻게 큰 전력을 그렇게 써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802.15 시리즈는요, 전력 스펙트럼 밀도가 높은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낮은 거 위주로 사용을 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문제를 쭉 풀었는데 거의 뭐 시간은 좀 걸렸네. 그래도 자,
아무튼 3, 40분 정도를 썼는데요. 설명하면서 3, 40분이고 시험장에서는 이건 10분 컷 같아요. 그죠? 딱 이 정도면 10분 컷에서 틀린 문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16번 아니면 11번은 그게 그냥 거기에 1번 보기에 낚이지만 않았으면 풀었을 것 같고, 나머지는 19번도 아주 자주 상간도는 자주 이야기했으니까 특별하게 틀릴 만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16분도 그래도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잘 풀었을 것 같고, 해가지고 뭐 그냥 기본적으로 한 공부 잘한 친구들은 뭐 실수 없이 풀었으면 만점도 나왔을 것 같고, 이제 실수를 좀 했다면 한 90점 정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동안 국가직 공부하느라고 고생했고요. 예, 국가직 때까지 무선공학을 좀 열심히 해달라고 했던 게 무선공통하고 지금 무선공학적인 파트인데, 이번에는 공학적인 파트의 내용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너무 간단하게 안테나 뭐 성능 지표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나왔던 것 같고, 나머지는 공학적인 관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그냥 기본 형태에서 나와가지고 공학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해달라고 했던 게 앞으로는 이제 지방직 시험이라든지 군무원 시험 때는 공학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무슨 공학은 안 하고, 또 공통 이야기는 또 더 이상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때문에 좀 다룰 거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통신공학과 이제 통신 이론 파트에 대해서 좀 해 나갈 거고, 그 중에서도 뭐 자주 나오는 파트도 있고 안 나오는 파트도 있으니까 남은 시간 잘 활용해 가지고 그 문제를 좀 그쪽 자주 나오는 파트는 좀 더 세밀하게 보시고, 자주 안 나와도 가끔씩 시험 한 번씩 나오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거고, 그리고 지방직에서도 아니면 군무원에서도 무선공학 문제도 간간히 나옵니다. 간간히 나오는데 이제 더 이상 공부 안 할 거니까 그쪽은 이제 국가직 할 때 공부했던 걸 그냥 그대로 정리를 해 놓으시고 나중에 한 번만 훑어보는 식으로 그냥 보고 시험장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국가직은 끝났으니까 지방직 대비를 해서 올해 지방직 많이 뽑죠. 그죠? 작년보다 많이 뽑으니까 조금 열심히 해서 지방직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